윤중신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하트 시그널 종교교육원 수업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신 부부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수업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수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좋은 짝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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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그 정식적인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고요. 사실은 14번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데이트가 파토난 다음부터 그 여력이 다 사라져 버려서 준비된 과정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14번째를 과정평가에 참여하시는 걸로, 그 과정평가라는 건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저와 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들려주시는 거를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 답하시고, 또 다른 링크에다가 이 링크는 무기명으로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링크를 하나 더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저 그 참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름만 적어주시면 제가 출석으로 14번째 수업 만남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출석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사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제 데이트가 좀 잘 안 된 것이 제가 되게 죄송스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의 흐름이 조금 방해받기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다른 수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완해서 또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뒤에 계시는 두 잘생기고 아름다우신 두 부부를 모셨고요. 아름다운 딸도, 예쁜 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곧 자라갈 것 같아요. 그 김시훈 형제님과 김지은 자매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신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두 분께서 나눠주시고 싶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아마 중간에 이제 한 분은 잠깐 아이를 재우러 들어가셔야 될 텐데 가실 것 같고, 좀 주신 오늘 주제를 좀 요청드린 것들은 현실적인 결혼 준비, 그리고 부부로서의 자립하는 것들, 그리고 부부로서 갈등 조절하고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두 분이 또 워낙 훌륭한 모범적인 부부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좋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마음으로. 네, 이제 나머지 시간을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김시훈, 김지은 그리고 김지우 부부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그런 특별하진 않지만 또 소소한 저희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저희의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영원한 배우자를 찾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간단하게 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유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기가 원래는 지금 자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자질 않아서 도중에 저희 형제는 아기를 재우러 사라지고 제가 중간에 계속 강의 아닌 강의를 이어서 할 테니까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지? 화면 공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시훈, 김지은 부부고요. 저희는 흥덕아드에서 지금 있고 아주
청주 흥덕가드에서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형제는 어떤 배관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현재 상태는 아이 한 명이 있고, 그리고 둘 다 워킹하고 있는 워킹 데디, 워킹 맘입니다. 저희의 상황을 감안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의 그런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약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형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저기 서울 강남 YSA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YSA 그룹에서 만나시기도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신 지부가 되기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독신 그룹일 때 만났고 저희는 독신 그룹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만나긴 했는데요. 저희 커플의 특별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정말 비슷한 취미가 많고 성격은 다르지만 정말 많은 성향이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다른 부분은 많았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미가 굉장히 맞아요. 그 취미 중에 하나가 헬스 좋아해서 네. 헬스 맞고 그다음에 캠핑 저희 캠핑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암벽 등반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클래식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같은 취향을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저희는 사실 좀 노멀한 커플은 아니고요.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요새는 또 많이들 있으시긴 하지만 저희는 나이 차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현실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고마워, 지호야.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드릴 게 현실적인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PPT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결혼을 할 때 각자 고려했던 상황이 꽤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고려했던 상황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데이트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제 얘기가 잘 시간이 돼서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 결혼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끌려서 혹은 육체적으로 너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결혼의 이유가 정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정말 미래 갖고 있는 비전이나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아기들의 끝은 울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죄송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정말 육체적인 거나 어떤 끌림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람이랑 내가 정말 한 인생을 같이 공유하고 즐겁고 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저희는 정말 솔직하게 오픈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인데 저희는 6살 차이가 나요. 제가 6살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형제가 23살에 만났기 때문에 사실상 23살이면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고 이제 갓 그 형제는 방위산업체를 대체 복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준비된 돈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을 모아둔 게 진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였나? 그 정도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엄청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솔직하게 오픈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쓸 땐 쓰고 안 쓸 때는 안 쓸 돈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개개인이 가진 목표, 꿈, 학업,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아니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나랑 너무 다르다면 그 결혼 생활은 이어지거나 지속되기에 별로 좋은 부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고 또 같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힘을 합쳐서 이룰 만한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이제 결혼을 만약에 진짜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결혼식이나 이제 앞으로 이뤄질 행사에 대해서 본인의 원하는 바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 돈을 쓰고 나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의 부모가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계를 정립을 해야 하고 자녀 계획 또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 뭔지를 몰라서 제가 임의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돈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돈을 절약해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는데 들었던 예상 비용과 목표액 같은 거를 제가 정말 뼛속까지 MBTI가 J라서 항상 엑셀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을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어떻게 했었는지.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정확한 거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일단 대충 내용을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뭐 할애식 부대 비용, 주례부터 예물, 예복, 신혼여행, 가전, 가구 뭐 엄청난 내용이 막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아래를 보면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혼해서 처음 살림을 이제 합친다고 하죠. 왜냐면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희 형제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모아둔 돈으로 저희는 하기로 합의를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어, 저희 어머니께서 이불과 장롱을 해주셨고 아버님께서 냉장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서로 간에 흔히 이야기하는 예단, 예물 뭐 또는 그런 혼수로 할 만한 그런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혼이 가능한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반드시 새로운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고 중고로 절약할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는지 또 우리 규모에 맞는 집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저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온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네, 엑셀은 제 직업병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자세하게는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정도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집을 다 해준다. 아니면 뭐, 우리 혼수를 다 해주신다. 그럼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런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자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현실적으로 돈을 모아두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데이트할 상대에 대해서 결혼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것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사실 지역이 다 어디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서울이 아닌 곳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는 그 충청도의 청주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도움이라고 제가 냈뒀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 형제가 썰을 풀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 형제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저희 형제는 처음에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군무원이 뭐냐면, 그 국가에서 있는 공무원의 일종인데, 저희 형제는 해군 군부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군용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군무원이라고 불렀는데 저희 형제는 맨 처음에 그래서 일을 하러 갈 때 어디로 갔냐면 진해라는 곳에 갔어요. 그 해군을 복무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 해군 사관학교가 진해에 엄청 크게 있기 때문에 거의 7, 80%의 그 해군들은 보통 진해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해에서 처음에 신혼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결혼 비용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저희 수중에 있는 돈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취하면서 모아뒀던 돈과 형제가 모아뒀던 돈을 같이 합쳐서 이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4천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20년인데도 집값이 지금 미쳤지만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를 갈 수 없다면 집을 어디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진해가 봉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와드에 있는 감독님과 함께 집을 3일 동안 구하러 다녔어요. 그냥 휴가를 내고 3일 내내 정말 자전거를 타고 온 진해 시내를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역이 좋을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가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마땅한 집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웬만하면 주택을 처음에는 구하고 싶었고, 왜냐면 소음이 정말 싫었기 때문에 주택을 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30평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구했는데, 사실 3천만 원으로는 터무니도 없는 조건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조건에 맞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이제 한 세 번째 날에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저희 형제가 그 와드에 있는 어떤 형제님, 독신 형제님과 함께, 독신 형제님,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집을 구하러 다시 다니고 있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슈퍼 앞에 갔어요. 그래서 슈퍼 앞에 가서 이제 비타민이나 뭐 비타오백 같은 음료를 먹으려고 이제 그곳을 갔는데, 이제 그 같이 있었던 일행이었던 형제님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그 슈퍼 주인한테 한 거예요. 여기 혹시 방 있냐고, 그 슈퍼에 가서. 사실 방은 그 흔히 말하는 복덕방 아니면 부동산에 가서 보통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슈퍼에 가서 여기 방 구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고 그 슈퍼 주인이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 보라면서 어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갑자기 하시더니 거기 방 구한다고 내놓을 거냐고 어떤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방 내놓을 생각은 없었는데 한번 와서 보겠냐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형제가 방을 딱 둘러보는데 정말 저희가 원했던 조건과 쏙 맞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공실이었고 2년 동안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룸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도배하고 장판 정도 하고 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딜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형제가 물어봤어요. 이 주변에 시세가 이러이러하더라. 근데 월세로 내놓으실 거냐, 뭐 전세를 내놓으실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 형제가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여기 천에 5만 원에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너무 고칠 것도 많고 이 안에 장판, 도배, 뭐 여기 수도꼭지 같은 거 저희가 다 고쳐서 살겠다. 그래서 월세랑 우리가 공과금 따로 낼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호기롭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들으면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알겠다고 하신 거예요. 5만 원에 그 30평대 집을 저희가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칠 게 정말 많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는 갑자기 신혼집을 얻게 된 거예요. 그 3일 내내 기도하는 마음과 정말 많은 강구를 한 다음에 저희 형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집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늘의 응답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얻어서 정말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해서 막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를 들어갔으면 이자 때문에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저희는 처음에 그런 하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3번은 반드시 서울 역세권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독신들이 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 제가 어떤지 몰라서 저희가 맨 처음 집을 보러 다녔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총 지금 진해라는 경남권에 살았고요. 지금은 충청도 중부지방에 살고 있어요. 물론 서울에 비해서는 사실 정말 집값이 쌉니다. 뭐 그래도 뭐 몇천만 원 하는 건 아니지만 억대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아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 부분이 좋은 회사가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서울 태생이고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와 서울 벗어나면 진짜 돈 벌어먹고 살 데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와 보니까 대표적으로 청주에는 하이닉스도 있고 중견기업이 정말 많고요. 이 조금만 옆으로 가면 조치원하는 세종에는 국가 관련된 국가의 그런 갑자기 왜 안 나지? 국가에 관련된 회사가 정말 많고 중견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막 대기업에 나는 뭐 삼성 뭐 LG 막 이런 데를 엄청 들어갈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중견기업도 눈여겨보고 지방에도 정말 기회가 많다는 거를 알았으면 해요. 근데 지방에 왔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서 forever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한 버젯과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서 돈을 모아서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화학, 하이닉스, SK 그리고 LS산전 또 정말 관련된 중견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저는 청주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청주에는 학교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뭐 교수를 꿈을 꾼다? 여기 교수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강사를 한다? 강사를 하기도 정말 좋은 네, 곳입니다. 아기를 키우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있어 보이고 비싼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혼수 가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저는 의견을 좀 듣고 싶었지만 일단 Q&A 시간에 듣고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사실 결혼할 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뭐 너무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그들은 겪어보지 않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솔직히 결혼하고 나니까 필요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TV 진짜 비싼 거 주고 샀거든요. 돈 비싼 거 주고. 근데 지금 저희 애 교육 때문에 TV 없앴고요. 애가 한번 떨어뜨려서 와장창 할 뻔했기 때문에 TV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TV 볼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싼 돈을 주고 모든 것을 딱 준비해서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자취방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냥 사람 한 명만 처음에 들어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치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효율적이고 저렴하지만 재미있게 데이트하기인데요. 저희는 그 아까 취미가 정말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취미가 맞으면 정말 장점이 뭐냐면 특히 저희는 아웃도어 활동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등산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면 돈을 들 게 없어요. 물이나 간단한 간식 같은 거 갖고 갔고 저희는 또 봉사활동 가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요.
연주회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음악회 같은 정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무료인 전시회도 많았고요. 그 시도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무료 전시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는 잘 찾아서 가서 무료로 재밌게 전시회나 음악회도 보고 그 근처에 있는 맛집 탐방도 하면서 맛있게 먹고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부부로서의 자립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부부에게 자립이 필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크 열고 좀 이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왜 결혼할 때 자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게 복음이 됐든, 가정의 평화가 됐든, 즐거운 생활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음, 것들을 둘이서 결정해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자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환경적인 제한이라든지 부족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립이 안 됐다는 건 어떤 거에 기대고 있다는 건데 기대고 있는 거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 두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랑 굉장히 동일해요. 혹시 권아람 형제님 이것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립 없이는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소망들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찬장에서는 굶주린 자들을 위한 음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텅 빈 지갑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약간 너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부부의 자립의 목적은요. 아까 이중현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일맥상통하지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흥덕와드에 있는 독신들과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신랑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랑 친구도 있고 신랑보다 나이 많은 독신들도 있는데 저희 나이 또래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살기도 빠듯하고 먹을 음식도 없고 돈도 빠듯하다면 저희가 독신들을 초대해서 베풀 수 있는 음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당장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낼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은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자립이 없으면 정서적인 자립이 있을 수가 없고 내 정서적인 자립이 없으면 결국 저희 관계도 좋아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승님이 한 말씀이 있는데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을 열고 나간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뭐 사랑의 힘으로 뭐 극복할 수 있어. 뭐 없으면 없이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해도 이게 막상 현실에 던져지게 되면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돈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자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부모님께 의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분들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부부가 어떻게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조금 실질적인 문제인데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통장 쪼개기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는 통장 쪼개기라는 걸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지금 둘이서 워킹맘 워킹데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벌면은 각자 통장으로 쪼개서 그 돈을 지출할 걸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출에는 고정 지출을 하는 통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예비 통장이 하나가 있고 재테크 통장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재테크는 뭐 펀드도 될 수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는 적금밖에 없어요. 주식은 이미 저희가 한번 하고 쓴맛을 한번 봐서 안전한 적금으로 현 상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 통장에는 적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금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월급의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돈을 뭐 이번 달엔 요 정도만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번 거의 절반을 저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돈으로 넣어 놓게 되면은 그것을 출금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금으로 넣는 돈 이외에 남는 돈은 CMA라는 통장을 통해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이자율이 높은 통장에다 넣어 놓음으로써 비상금과 이런 재테크 통장 두 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인제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적금을 넣고 나면 고정으로 지출할 거를 저희가 다른 통장에다 넣어요. 그게 지출 통장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는 보험이나 또 유류비, 그리고 우리 식비, 그다음에 보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어 고정으로 있는 것과 변동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얼추를 넉넉하게 해서 지출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이 지출 통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식비, 그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 의복이나 머리를 하는 비용 같은 거, 그리고 육아 비용 이렇게 총 5개를 나눠서 통장마다 제가 자동이체해서 월급날마다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통장은 지금 여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걸 만들어 놔서 이렇게 놓은 거지만은 지금은 비상금 통장으로 다 이체를 시켜서 남은 돈은 그 CMA 통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MA 통장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CMA 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예금인데요. 조금 예금 통장보다는 약간 높은 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연간 가계부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인제 어 자세한 돈은 공개할 수 없지만 대충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신랑이 돈이 들어온 날이 15 일이고요. 저는 월급날이 25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지출하고 있는 통장을 여러 개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그 지출 내역은 신랑의 통장에서 나가고 4, 5, 6 그 지출 내역은 제 통장에서 나가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랑 통장에서 나가고 아니면 그 외에 식비 같은 경우는 제 통장에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번 돈, 그다음에 지출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은 투자,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이라고 나눠져 있죠. 그래서 11조, 통신비, 관리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고정 지출로 두고 변동 지출에 식비나 우리가 공부하거나 자기 계발할 때 쓰는 비용, 병원비, 의복비, 미용, 그다음에 아래 보면은 뭐 기타, 육아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을 할 때 저희가 통장 쪼개기를 한 거를 약간 보여 드리려고 이거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고정 지출로 나가는 저희 보험료에 대해서 고정 지출을 둔 걸 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신용카드를 한 가지를 뒀어요.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신용카드를 3-4 개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치는 초에 뭣도 모르고 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돈이 여기저기 자꾸 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내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바로는 신용카드를 싹 없애자였어요. 근데 신용카드를 너무 없애면 나중에 신용 점수에 뭐 좀 안 좋을까 싶어서 대출받을 때를 위해서 신용카드 하나를 살려뒀는데 그 신용카드는 무조건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진짜 급할 때 아니고 막 우리가 당장 나앉게 생기는 그럴 정도의 지출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장별 자동이체 금액이라고 우측에 보여 있는데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비상금 등 엄청 많죠. 이런 거를 처음에는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 플로우를 한번 정해 놓으면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 알아서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쓸 돈을 눈으로 보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 한꺼번에 많은 월급 통장에서 돈을 쓰게 되면 '아 돈이 그래도 남아 있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카드로 요새는 쓰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돈을 쓸 때 보면은 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식비 통장에 이 정도만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충분히 조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는 학생 식당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 학생 식당에서 한 번 점심 먹는 비용이 6,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또 다른 음식을 나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러 날을 막 흥청망청 썼어요. 그러면 식비 통장에 얼마가 없어. 그러면 다른 통장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식비 통장에서 지출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짜임새 있게 논다면 돈이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돈이 새 나가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그 돈이 모이는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관리와 그 집 구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 형제처럼 집을 구하는 거는 솔직히 다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가서 천에 5만 원인 집을 주택을 거도 30평대를 구하겠어요. 그쵸?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참가자 중에 김민재 형제님께서 1번을 읽어주시겠어요? 들리시나요? 네네네. 청약을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청약 통장을 준비한다. 네. 혹시 여러분 청약통장 뭔지 알고 계세요? 다들? 혹시 난 넣어봤다. 아니면은 이런 게 있는지 들어는 봤다. 손으로 들어주세요. 손으로. 들어봤다. 나는 뭐 만들었다. 들어봤다. 네. 다 들어봤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름 만들었다 하는 사람. 만들었다. 지금 만든 사람 거의 안 보이죠? 지금 몇 명이에요? 한 2명 손 든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 2-3명 정도. 청약통장은 여러분 서진님 넣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청약통장이라는 게 사실 당장 내가 집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청약 넣으라는 얘기를 저는 안 하고 싶은 게 집값이 너무 비싸고 내가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그거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청약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횟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해요. 나중에 내가 정말 준비가 돼서 막 청약을 넣고 싶은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청약을 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돈을 어느 정도는 넣어 놔야 된다. 이게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청주는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그래서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럼 김성수 형제님께서 2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계신가요? 김성수 형제님? 2번 네. 어떤 거죠? 네, 부동산 관리 2번. 미래에 가서 살고 싶은 오른쪽에. 네. 미래에 가서 살고 싶은 지역이나 동네를 미리 체크해야 된다. 네. 이거는 진짜 좀 실질적인 조언인데요. 사실 저희는 살고 싶은 동네가 지금 있어요. 저희는 청주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시댁이 서울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논산이라는 곳에 사시는데 공주 KTX역에서 한 15분 거리 떨어진 데 사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하거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곳을 살려면 KTX역에서 가까운 데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충청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오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왜? 조건이 일단 맞고 만약에 제가 저나 신랑이나 서울에 갈 수 있는 기회나 직장이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송 KTX역 주변을 지금도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약의 기회가 있으면 청약 같은 것도 보고 아니면은 지금 집값이 어떤지도 추이도 보고 있고 전세는 어떤 가격인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역을 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에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3번을 박범진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동네 부동산 오프라인에 올라오는 매물을 꼼꼼히 체크한다. 네, 이거는 약간 저희 부부 취미 같은 거기도 한데요. 이 오프라인 부동산에 있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SNS나 온라인에 있는 부동산이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여기는 이 정도로 형성돼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가보면 사람들이 낚시글을 정말 많이 놨기 때문에 가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정말 좋은 집에 매물이 막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막 여기 들어가면 막 이 가격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가보니 그 집이 없고 거기랑 비슷한 좀 허름한 집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고 싶은 집이 있는 동네에 가서 그 오프라인에 있는 부동산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4번 박윤주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재웠나요? 저희 아기가 잔다고 합니다. 저희 형제가 왔어요. 집을 살 여유가 없다면 LH 임대 아파트나 민간 임대, 공공 임대 또는 행복주택을 공략하라. 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손 들어보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립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처음에 돈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국가에서 정말 잘 내놓은 제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LH는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주택공사예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홈페이지 청약홈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H 청약홈을 들어가면은 온 전국에 있는 청약을 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아직은 집 사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민간 임대나 공공 임대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공공 임대는 뭐냐? 말 그대로 나라에서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공공으로 임대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공공 임대는 내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살면 10년 동안 내가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으로 산 다음에 그 10년 이후에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송역 앞에 얼마 전에 났던 공공임대를 보니까 제일 풍경채라는 아파트가 나왔어요. 근데 32평에 정말 새 아파트고 아직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에 만약 당첨이 되면 내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24만 원만 있으면 그 아파트에 살 수 있어요. 8년에서 10년 동안. 다른 사람은 집을 사고 막 연끌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이자를 갚는 비용도 안 드는 비용으로 공공임대에 새 아파트에 그것도 메이커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것도 싫다. 그러면 민간 임대 아파트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들어본 뭐 파라곤 아파트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곳에 가끔 민간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 주택공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국가주택공사가 아니라 현대산업건설 등등 이런 건설사에서 임대를 줘서 사람들한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행복주택은 정말 초반 신혼이 아니면 추천을 안 드리는 게 금방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이 집이 너무 좁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좁아도 나는 당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모아서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행복주택에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네,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소민 자매님께서 5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반드시 신축 아파트를 고집하지 말자. 네. 물론 저희도 새거 아파트 좋고, 당연히 브랜드 있는 아파트 좋고 다 좋죠. 새 집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겠지만은 저는 신축 아파트를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를 준비할 때 구축 아파트가 좋은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이 봤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구축 아파트인데요. 훨씬, 공간이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나 이런 뭔가 브랜드 있는 그런 것만 찾아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구축 아파트도 보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6번 윤중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반드시 역세권 서울을 고집하지 말자. 네, 이거는 저희가 청주에 내려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느끼게 된 거기도 한데요. 막
진짜 역세권 이게 아니면은 나는 집을 얻지 않겠어, 안 사겠어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다 차 타고 다니게 되고요. 차를 타고 다니지 않게 돼도 서울은 솔직히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딜 살아도 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미래 목표 관리인데요. 이건 제 좀 발가벗겨진 그런 기분이기도 한데 저를 아시는 분은 이게 조금 공감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서진 형제님 음소거가 안 됐다고 하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부부끼리 이런 목표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직업적으로나 뭐 사고 싶은 차라든지 저희 형제는 차 덕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MBTI 그걸 하면은 J가 92% 아니면 100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엄청나게 계획하는 계획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본인을 객관화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직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취미로 접근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와, 나 이 음식하는 거 이거 아니면 나 미칠 것 같지. 나 이거 못 살아. 그런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요리사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요리하는 거 꽤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직업적으로 삼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본인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막 적어놨는데 저는 성악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 저는 직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쪽을 선택해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나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녁에 이야기하는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소개해 드릴 건데 자녀 계획도 사실 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기를 낳고 지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청주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 지역 화폐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주페이라고 있습니다. 청주페이에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은 50만 원이 한도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을 집어넣게 되면은 5만 원 정도 혜택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제가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그걸 사용하니까 조리원 비용이 160만 원인가 그때? 160만 원 정도였는데 계속 10%가 할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할인을 받는 식으로 지역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혜택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매님들이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형제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기를 낳는 거는 자매들만의 몫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기를 품고 있는 거는 자매들의 몫이지만 결국에 같이 키워야 되는 건 형제들의 몫이니까요. 어디 보자. 또 누가 있을까요? 아이고. 소통을 하면서 저는 하고 싶기 때문에. 양한슬 자매님께서 1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만 0세 아동을 둔 모든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 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애 다 키우려면은 몇 억이 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출산율을 여러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출산율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분. 0.7. 네? 누구시죠? 신선희 자매님? 몇이라고요?
0.7이요. 네, 맞습니다. 0.78이에요. 한 명도 안 낳는 부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점점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정부에서 돈을 엄청 퍼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2021년에 아기를 낳아서 별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양한슬 자매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매 달마다 그냥 숨만 쉬어도 7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한 살이 되면 35만 원씩 어린이집을 공짜로 보내는데도 35만 원씩 저희한테 돈을 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그 돈을 아기 그냥 적금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많이 드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아기 분유값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이번에 보면은 각 지역 지자체별로 출산 시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을 줘요. 아기를 낳으면 3년 동안. 1,000만 원이었죠, 뭐?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애를 낳기만 하면 요새는 돈을 줘요.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여기서 돈이 든다는 의미는 보통 부모의 욕심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허례허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런 SNS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해시태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 베이비, 뭐 소띠 아기 뭐 이러면서 엄청 해시태그를 올리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뭐 물론 음. 하면은 좋죠. 저도 해주고 싶은데 다만 그것이 정말 아기를 위한 것인지 맞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정말 사실 그때 애기들 뭐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뭘 입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엄마 아빠들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금 지원도 하는데요. 이거는 모든 엄마들한테 주는 겁니다. 신용카드에 200만 원을 그냥 넣어줘요. 그러면 내가 기저귀를 살 수도 있고요. 육아용품은 어디 가서든 다 살 수 있습니다. 200만 원어치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윤주 자매님께서 나머지 세 개를 읽어주시겠어요? 임신 기간 동안 병원비 지원, 60부터 100만 원 바우처 지원, 첫 돌까지 소아과 비용 최대 1,600만 아닌데 1,600원 1,600원. 최소 600원도 내봄. 국가 지정 예방 접종 및 영유아 검진 일체 무료. 네. 여러분, 아기 낳고 나서 첫 돌까지 제가 병원을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 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최대 많이 나와도 1,600원이었어요. 한 살이 되기 전까지 아기들의 병원 비용이 가장 비싼 게 2,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요. 예방접종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무료인 것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계획할 때 반드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 제가 이런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놔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틀딱스러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얘기를 읽어주실 분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구를 부탁드릴까요? 권아람 형제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1번부터 쭉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적절한 이율로 상환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부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그만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네. 자신에게 우리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타이르고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도록 하여 자제력을 기르십시오.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지출하십시오.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을 구별하여 지출을 줄이십시오. 물자와 용역과 에너지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기술을 향상시키고 집과 승용차 수리 등 가능한 것은 스스로 하십시오. 현명한 투자를 하십시오. 투기와 일확천금의 꿈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사실 영원한 결혼이라는 그 옛날 영원한 결혼 수업이 있을 때 그 교재에서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엠르셀 벨라드 장로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 이 말씀, 지금 긴 내용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반드시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반드시 막, 뭐랄까, 너무 짠돌이처럼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드시 너무 내가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배우자와 함께 개척할 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정서적인 자립도 현세적인 자립을 통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네, 이건 여보가 진행하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제 MBTI가 ENFP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정반대인 ENTJ입니다. 저희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없는 부분을 거의 다 저희 아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서 이렇게 겪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보 화났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화가 났을 때, 저는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대방에게 미운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집을 나가요. 집을 나서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성격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고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안 맞는데, 지금도 노력 그렇죠. 중이고요.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것도 여기 보면 T잖아요. 시간을 얘기해줘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갔다 올게. 나에게 잠깐의 시간을 줘 하고 나갔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진해에 살 때에는 정말 좀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지금은 네, 많이 맞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살고 있죠. 네, 사실 저랑 비슷하신 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저는 약간 성격이 남자 같거든요. 오빠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의 이런 부분을 신랑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서로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개인이 화를 삭히는 방법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조율하자는 이야기가 아까 저희 형제가 한 말인데요. 예시를 든 것처럼 만약에 형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나한테 나쁜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나갔다 올 거야. 휙 나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어디에서 뭐 하고 올 테니까 이때 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보 또 진행해 주시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닫기. 이거 중요하죠. 하루 닫기도 중요하고 하루 열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스페셜 데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가지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업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컴패니언십 네, 컴패니언십 인벤토리 그거를 하게 되면은 서로에 대한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가족 평의회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저희 자매가 T이기 때문에 한 달의 계획치를 다 이렇게 J예요. J라서 그런 거예요. T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MBTI를 잘 몰라서. 그래서 평의회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갑자기 막 생기는 그런 일정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평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그런 시간, 그리고 일정, 스케줄을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돌이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걸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화나면 너랑 안 살아! 라든지 이런 얘기를 정말 쉽게 내뱉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말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사실상 이게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느끼게 됐기 때문에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네.
어,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삶은 저는 굉장히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00m 달리기를 하면 사실 정말 열심히 뛰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막 뛰고 나면은 엄청나게 뭐랄까 빨리는 갈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김민재 형님께서 인벤터리 3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아, 성교사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솔직히 인벤토리 하면서 한 번씩 다들 동반자랑 싸운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인벤토리 하면서 싸우는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싸우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친절한 말과 되게 예의 있는 자세와 그런 공손한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저희가 인벤토리 또 가족 평의회 또 스페셜데이 이런 기타 등등 많은 전통을 세움으로써 저희 부부로서의 삶을 마라톤으로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증드려요. 네.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저희 자매를 처음에 23살에 잘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오라 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배우자를 찾는 기준은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매와 저는 되게 공통적인 취미가 아주 잘 맞아요. 캠핑, 운동, 뭐 음악 정말 맞아요. 이게 정말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 결혼을 할 때 얼마만큼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의 친구들도 어, 동네 친구들이 제일 가깝잖아요. 자주 만날 수 있고 자주 보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만큼 절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이게 부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취미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뜨개질을 좋아해요. 같이 뜨개질을 해주면서 그래 오늘은 뜨개질을 하지만 내일은 철봉을 하러 가겠어. 같이 철봉해야지.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같이 이제 같은 취미를 갖게 되면은 서로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놀러 가거나 어떤 것을 먹을 때 누군가에게 맞춰준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그 배우자를 찾을 때 저와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그런 말이 여기서 온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아프리카에서 온 속담인데요. 저희가 그냥 잠깐의 그런 사랑과 뭐랄까,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로서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미주알 고주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서로 간에 다 하고 지내고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내고 사랑도 하고 또 예쁜 딸도 키우면서 이 먼 길을 영원의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를 들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정말로 방금 이제까지 들으셨거나 알겠지만 직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꼭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교회적인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저 교회 질문 그, 싫어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주위에 네.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그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 실질적인 그 뭐라고 하죠? 혼인 신고를 최근에는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유리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저 결혼할 때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청약을 예를 들어드리면 청약을 할 때 그 부부는 한 쌍이잖아요. 그래서 각계의 자격이 아니라 한 개의 자격이 돼요. 그리고 재산을 세금을 낼 때도 한 개의 자격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부부가 되면 안 좋은 마이너스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산다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예요? 내 동반자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나는 사랑해서 같이 살지만 법의 테두리만은 나는 안 갖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말하면 이건 이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교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국민으로서도 세금을 내는 거는 의무인데 세금을 내는 의무는 그냥 혼자 갖게여도 의무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그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받는 세금 혜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모으는 돈보다 그렇게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혼인신고하고 살아요. 근데 굳이 그런 거를 안 함으로써 혜택을 받는다? 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직설적인가?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두 분이 서로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도 누구랑 결혼해도 어쨌든 많이 싸울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점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이 다른 점을 맞춰갈 때 어떤 부분이 더 그러니까 맞춰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팁 혹은 이런 거는 기억하면 좋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정답이죠.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싫어한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싫어하니까 막 더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신랑은 약간 극딜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짓을 더 하거든요. 장난으로 칠 때도 그렇긴 하지만 진짜 근데 싸우는 상황이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좀 꾹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저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극딜을 넣으면 저는 반대로 더 극딜을 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지켜야 될 선 같은 거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나요? 음.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손 든 사람 누구죠? 입니다. 네. 그, 귀엽다. 이거 손 이렇게 들리는 거. 두 분이 다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육아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금 아, 보고 싶어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어딨어? 나 이제 봤네. 겁나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육아는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여보가 먼저 얘기해봐. 우리 육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네, 저희 아내가 지금 일한 지 3개월 됐어요. 무슨 소리 6개월이에요. 벌써 6개월 됐어요? 아, 그렇군요. 야, 이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애기 같이 산 지 키우면 4년이나 애기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기를 하원을 하죠. 아니, 어린이집에 보낸단 말부터 해야지. 어린이집 보내는 거. 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잖아. 하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 그쵸. 아기 출근시켜야죠. 애기도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네. 저희가 출근하면. 네, 출근해야죠. 저희 아내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제가 먼저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지우랑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제 아내가 와요. 그러면 밥을 먹고, 그러면 한 명은 설거지를 하고, 한 명은 아기를 씻기고 잘 준비를 합니다. 보통 아기를, 제일 중요한 게 수면 교육 같아요. 이게 아기가 저녁에 자야지 부모들이 오늘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자유 시간이 되는데, 앞서서 보신 박동경님은 육아, 수면 교육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시간이 많아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음. 있는데 수면 교육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을 교육 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잖아. 이거를 해야지. 그래.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녁에 애가 자야 동생도 사오고, 예? 그래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뭐 이거는 우리 형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육아는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저 그가 원하는 걸 말없이 그냥 해줄 뿐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질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일을 하면서 애를 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의 좀 제이 같은 스타일로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는 아침 8시에, 신랑은 7시 반에 나가고 저는 8시에 나가요. 그럼 우리 아기를 8시에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그러면 아기는 8시부터 6시까지 10시간을 어린이집에 있어요, 주중에는. 그래서 제가 그 학예 시간에는 제가 픽업을 못하고 형제가 픽업을 하고, 동계 동안에는 제가 출근 시간 근무 시간이 조금 퇴근 시간이 빨라져서 제가 데리러 가요. 그러면은 저녁에 와서 같이 밥을 해 먹고 같이 치카도 하고 씻고 놀고 재우고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요.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는 둘 다 MBTI E이기 때문에 엄청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아기랑 보내지 못한 시간을 주말에 엄청 같이 보내요. 예를 들어 토요일마다 저희는 어딜 갑니다. 항상 뭐 시댁을 가든지 저희 집을 가든지 아니면 놀러를 가든지 여러 가지를 가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아기랑 보내지 못했던 시간만큼을 아기를 위해서 주말에 엄청 시간을 쏟죠. 그래서 저희는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기도 실제로 밖에 나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낯도 많이 안 가려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네, 맞아요. 많이 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약간 출산 장려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명보다는 두 명이 키우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하긴 해요. 왜냐면 여보 그 명언 그런 거 그렇죠. 얘기죠. 흑형 얘기해준 거. 이제 한 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아이의 광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기가 한 명이 더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관람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두 명을 키우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좀 크고 나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자만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그와 놀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명이 되고 나면 그들끼리 놀기 때문에 훨씬 육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 늙어 죽어서 죽고 나면은 혼자 남기게 하기는 저희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적어도 둘은 낳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네, 동생 사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녀 7명 낳으신 자매님이 4명부터 쉽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첫째가 키워줘야 가능. 첫째가 아마 힘들 첫째가 겁니다. 키워줘야 가능. 네. 공동육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현실적인 질문 또 있으신 거 있나요? 솔직하게 혹시 연장 질문 가능한가요? 누구시죠? 민재 형제입니다. 네, 어떤 류의 질문을 원하시죠? 그 방금 질문했는데요. 거기서 그 육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었던 게 언제부터 두 분 다 직장을 가지면서 육아가 가능한지 또 그러니까 자매가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아기를 낳고 바로 하는 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할 수 있는지가 이거 되게 양질의 퀘스천이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기 낳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일을 하러 나갔어야 됐어요, 사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외향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죽고 싶었거든요. 엄청. 진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외향적이시거나 좀 저처럼 에너제틱한 사람이라면 출산 6개월 후에도 충분히 일하러 나가는 거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육아휴직을 쓰거나 하는 분들은 1년 정도 지났다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통상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마다 다르고 남편이 얼마나 서포트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육아를 되게 잘하거든요. 저보다 더 잘 놀아주고 혼자 아기를 맡겨놔도 불안하지가 않을 정도로 잘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육아는 아시겠지만 자매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같이. 네, 같이 하는 겁니다. 난 독신한테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언제부터 이럴 수 있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좋죠.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혹시? 아, 근데 외국 형제님은 저희가 이야기한 거 다 전달됐을까요? No? Do you 한국말 have any 저보다 question about the marriage? 한국말 저보다 잘합니다. 서울 성교부에서 봉사하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노상관. 네.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른 한 분만 질문을 더 해주세요. 약간 서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왜 결정하셨죠? 이거 조금 좀 웃긴데 저는 이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외향적이잖아요. 제가 이 성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제가 판단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결혼하기 직전에 짜증을 엄청 내고 일부러 싫은 티도 엄청 내고 반대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다 받아주고 다 완만하게 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성격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을 그렇게 이제 짜증 많이 안 냈어요. 내가 짜증을 많이 냈다. 정말. 제가 많이 짜증을 엄청 냈어요. 일부러 과연 이 성격도 네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짜증을 엄청 냈죠.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구나. 우리 적어도 이혼은 안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맨 처음에 연애할 때 봤던 그 모습은 한 20%밖에 안 되고요. 한 80%가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런 재밌는 습관이 겁니다. 있었다고 싶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제일 재밌는 네,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네. 그런. 그리고 결혼 결심한 계기는 저희는 솔직히 뭐 데이트에 대한 조언 같은 거는 별로 못 해주겠고, 왜냐면 이건 다른 데서 많이 들으실 테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형제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데이트할 때 너무 즐겁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취미를 공유하는 거의 수준이 진짜 내가 한 A, B, C 좋아하면 우리 형제가 한 A, B 정도를 좋아할 정도로 되게 잘 맞았어요. 특히 저희가 잘 맞았던 게 뭐냐면 저는 약간 되게 러프한 그 와일드한 곳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랑 어디를 갔냐면 저기 여수에 초도라고 엄청 땅끝마을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섬에도 막 수영해서 뭐 섬끼리 막 횡단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거기서 막 갯벌 같은 데 가서 막 갯벌 아니야 뭐지? 갯바위 같은 데 가서 막 전복도 캐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암벽 등반 정도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둘이 좋아하는 취향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형제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저는 결혼은 어떤 사람인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도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다만 나와 타이밍과 스타일과 취향이 맞지 않을 뿐인 거예요. 진짜 내가 뭐 살인자고 뭐 도박을 하고 뭐 바람을 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지금 이 A랑은 2023년의 이 시기에 맞는 형제와 만나서 합당한 곳에서 결혼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3년 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저 다른 사람이랑도 3년 동안 연애해봤지만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오래 만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타이밍과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 성격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제가 찾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평생 같이 놀 수 있는 사람 만나세요. 그렇죠.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는 네. 자전거로 저기 제주도 한 바퀴도 같이 맞아. 돌고 국도 장정도 했어요. 진짜 재밌게 되게 했어요. 재밌게 놀았죠. 네. 근데 이런 거 안 맞으면 그 아내가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막 허구한 날 밖에 나간다 그러는데 막 나가는 집에 좀 있고 순간부터 싶은데 나는 MBTI I인데 막 근데 우리 둘 다 이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서진님, 이불 밖이 위험하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불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시면 되겠네요. 이불 안에서 뭐 만화책 보는 거 그런 그렇죠. 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아. 만나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많은 활동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1대1보다 그룹 데이트 되게 많이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제 청년 독신 시절 소시적 별명이 지은의 듀오였어요. 저는 자취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독신들을 그룹으로 같이 초대를 해서 밥을 엄청 많이 먹였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1대1로 만나면 솔직히 어색하잖아요. 막 "형제님 취미가 뭐예요?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미래에 뭐 하실 거" 얼마나 어색해요. 그런 거 솔직히 오그라들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아는 사람들 지인끼리 만나서 모인 이런 그룹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내숭 한 50% 한다고 해도 50%는 자기의 진심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 형제 좀 말하는 게 나랑 비슷한데 하면은 그때 이야기한 걸 토대로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만추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시는 분들. 네. 그런 식의 데이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3 커플이나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나서. 문 닫았어요.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교회만 만나다 죄송한데 제가 청주에 있어 가지고 저희 집 오면 저희 집 오면 제가 밥도 먹여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네. 뭐 데이트 조언이나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됐나요? 저희 맞춰야 되나요? 저희 10분 정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네, 저 궁금한 게 아까 시작하실 때 그 말이 정말 저는 좋았거든요. 우리는 성격은 다른데 성향이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혹시 데이트 조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어떤 느꼈던 포인트가 있으신지 혹은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성격은 달라도 성향이 같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있을까요? 좋은 아까 질문. 말씀했던 것처럼 그룹 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봐야 되는 게 있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같지 않나?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무언가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성향을 알게 되니까 이게 성격, 성향이라고 지금 단어를 나눠 놨는데 성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격이고요. 제 생각에 성향은 가치관이라고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막 이거 정치적인 성향으로 한다면 내가 막 너무 빨간색이야, 조금 파란색이야. 이런 성향이면 힘들잖아요. 저 파란색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반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아기 수면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남편은 막 수면 교육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아 나는 아기를 너무 끼고 자고 싶고 가족이 다 같이 자야 돼. 이런 성향이 다르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봤을 때 저는 형제랑 되게 맞았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공통적으로 오냐 자식을 만들고 그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오냐 오냐 해주면 풀의 자식이 되고. 어쨌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요새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보셨죠? 그 TV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이상한 애기들 많잖아요? 근데 저희 둘은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를 해보면 둘 다 약간 뭐랄까 그런 뭐 통제 안의 자유? 그 울타리 안의 자유를 추구하는 타입이었어요. 저희 둘 다. 그래서 아기가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 선 넘어가면 이건 안 돼.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향에 대한 얘기를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저희는 육아 가치관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막 오냐 막 마음 챙김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좀 엄격하게 키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연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연애하면서. 아기 키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자식 키우는 거. 아, 뭐 그렇다고 첫 데이트 가서 육아 키우는 성향이 어떻게 되시냐 이런 질문 하시진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거는 연애도 하고 둘이 라포 형성도 좀 하고 사귀게 되면 그때 뭐 결혼 생각 생기면 그때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네.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매가 도망가요. 뭐야, 애 낳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상도네. 맞아. 네. 혹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많이 그럼요. 하셔도 됩니다. 환영합니다. 그 두 분 다 J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부모님 T, FP, TJ. 당연히 제가 TJ. 그 결혼하실 때 그래도 부모님한테 허락 받으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뭐 그런 썰이 있으셨는지 아, 어떤 이것도 유명하지. 있으셨는지 일단 저희 첫 번째,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반대하셨어요. 저희 집도 반대했어요. 그걸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던가 하면서 이제 엄마가 내 와이프랑 사라질 거 아니잖아.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이랑 살 거야. 이제 하고 이제 바깥으로 불을 붙였고 아버님 그리고 반대 안 했어.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는 반대했지. 저희 어머니만 반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를. 좋다. 졌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풀에 이제 못 이기셨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 아빠도 했어요. 그렇게 반대 안 했는데 엄마가 엄청 반대했지. 장모님한테 가서 응. 이제 딸을 주십시오. 이거 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지금 논산에 사시거든요. 귀농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땅이 1000평이나 있어요. 농사 짓는 땅이. 근데 서울에서만 사시던 분들이 농사 짓는 땅을 그렇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그걸 잘 지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그때 여보 허락받으러 갔을 때 몇 살이지? 25이었나? 여러분 혹시 서옥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방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이제 아내를 얻어오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희 신랑이 고구마 수확철에 그 허락을 받으러 갔었는데 주말에 하루를 내려가서 거의 몇 시간 동안 고구마를 겁나 잘 캔 거예요. 그러면서 농땡이도 한 번도 안 부리고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거에 반하셨습니다. 완전. 네. 저런 애가 요즘 또 잘 됐네, 없다면서 잘 됐어. 저런 애가 없다면서 쟤는 리어카를 끌어도 너를 벌어먹여 살리겠다라고 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셨죠. 원큐에 네. 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웃긴 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농사자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농땡이 안 부리는 남자 메모 그런 것처럼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 번에 우리 자식들끼리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왜 반대하는지는 들어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약간 터무니없다. 그러면 형제님들이 겁나 밀어붙이는 게 저는 그 결혼을 성사시키는 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제처럼 고구마를 캐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혹시 부모님 얘기 나와서 나는데, 사실 그런 화두가 이제 고부 갈등 이런 화두가 있잖아요. 아, 고부 갈등?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은 그런 막 그런 얘기 나오면 항상 인용되는 구절이 너희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사실 그런 각자의 가정, 각자의 부모님 있었고 그런 문화가 있을 거고 내가 꾸리려는 가정과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결혼한 후에 부모님과 있었던 가족 전통과 내가 만들려는 가족 전통, 이런 충돌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런 거를 조율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기준을 가지면 좋을지가 혹시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4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고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신랑의 집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느낌과 제가 자라온 문화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종갓집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치고 제가 결혼할 순간까지 전부 쳤거든요. 하루 종일. 설날이나 그런 추석 때. 근데 우리 신랑네도 그래요. 근데 임, 우리 집보다 덜 해. 임신하고 고구마 캤습니다. 임신하고도 고구마 캔 사람입니다, 제가. 만삭에. 근데 이게 이미 두 사람의 집안 분위기가 너무 같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부 갈등 일어날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집안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도 이러면 싸울 일이 안 생깁니다. 아예 뭐 고부 갈등 원천 봉쇄이고 일단은 저희 신랑은 오피셜이 굉장히 효자거든요. 근데 형제님들 효자 되게 많으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효자이면은 자기 부모님한테 효자 노릇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장인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효자 노릇하면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안 생겨요. 똑같이 잘하고 똑같이 하기니까 저도 더 잘하게 되고 저희는 그래서 갈등이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용돈 많이 드리면 됩니다. 맞아요. 용돈 많이 드리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지? 그리고 시댁에 가면은 저희 시댁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저랑 아버님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싸울 일도 없어요. 여기 이쪽 집에 가면은 서로가 말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집에 오면은 들으려고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잘 만났죠. 저기 되게 말 안 하는 척하네. 말 엄청 많아요. 저한테 지금 말 많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낯가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진짜. 자, 이제 그리고 시간이 예, 죄송합니다. 네, 유머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머 코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머 코드 겁나 중요해요. 아, 주기적으로 결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계좌로 한 달에 10만 원씩 입금하시면 제가 결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청주 오시면 공짜로 해드립니다. 청주 오면 공짜입니다. 놀러 오세요. 숙식 제공. 우리 정혜상 형제님 댁에서 한번 만나시죠. 이렇게 몰아가기. 갑자기. 네. 아, 유머 코드 되게 중요해요.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오긴 했는데요. 혹시 죄송합니다. 진짜 쉬워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고 싶다 혹시 있나요? 오 초 세겠습니다. 청주에서 종강 파티?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되고.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체력 중요합니다. 육아 체력이에요. 저는 저보다 잘 뛰는 애 처음 봤어요. 네. 체력 잘 기르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꼭 2명 이상 나으셔서 관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어떻게? 자, 그러면 오늘 정말 그 훌륭한 그 강의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정말 여러분 이런 조언은 웬만한데 돈 주고 들어도 이렇게 뭐 듣기 힘들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은.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두 분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질문이 더 있으시면 청주로 오시고요. 잠은 재워드립니다. 숙식 제공해드립니다. 저희 집이든 김시윤 자매님 집이든.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14주차가 저희가 원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다음 주 수업 이제 저희 만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가 파토났기 때문에 그 데이트가 파토난 구멍이 한 주차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더 이상의 만남은 없고 14주차를 대신할 과제를 드리는데 과제라는 것이 학습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습 평가를 드릴 텐데 학습 평가라는 게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그 카톡과 채팅장에 같이 링크를 드리는데 그 여기에 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과정이 원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제가 만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좀 신랄하게 해주셔야, 뭐 예를 들면 데이트 하는 거 왜 못 지킬 거면서 만들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신랄하게 해주셔야지 그 제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수업을 또 준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기명이라서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꼭 남겨주시고 남겨주신 다음에 무기명이기 때문에 요 참여하시면 제가 이걸 출석으로 14주차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출석 확인 링크에 다시 별도로 들어가셔서 저 이름 뭐뭐입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적어주시면 제가 14주차 출석을 인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꼭 이수가 아니더라도 어, 꼭 여기 좀 평가에 참여해 주셔서 이 수업이 어땠고 도움이 얼마나 됐고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혹은 어떤 게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신랄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른 데 가서는 요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수업들은 뭐 간식 좀 맛있는 것 좀 가져와라 뭐라든지 아니면 수업할 때 뭐 너무 딴소리 한다. 시간 질질 끌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별 얘기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떤 얘기라도 좋으니까 꼭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초대는 돈을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 매주 초대는 돈이 정말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강사로 저희 종교교육원에 채용되시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를 두 분을 뵐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 시도하는 하트 시그널이었고, 영원한 결혼을 준비함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바꿔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 학기에 1월, 2월에 계절 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절 학기를 혹시 들으실 생각이 있다면, 어, 온라인 수업이고요. 만약에 이것도 원하신다면 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채팅방과 카톡방에 다음 수업에 대한 제목을 드렸거든요. 제목은 이 세계에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200년이 지난 건에 대하여라는 수업이고요. 그 교회에서의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 혹은 충돌 고민들을 좀 웹소설 형태로 라이트 노벨 형태로 풀어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1월부터 7주 정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포스터와 신청 링크가 나갈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한 학기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혹시 해주실 분 계실까요? 마지막. 네, 제가 해도 서영들. 괜찮아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종교학원 마지막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셨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저희 초대된 부부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수업을 듣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이 배움을 통해 저희가 어, 앞으로 자라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이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정혜산 교수님 축복해 주셨고, 마치는 시간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